주변국에서 우리 대한민국 해군 그리고 방산조선소가 이 KDDX를 만드는 것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한다면 우리나라를 아마 굉장히 높게 평가할 겁니다. 이게 오히려 어느 측면에서는 현존하는 최강의 이지스함보다도 성능이 우수한 부분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형 미니 이지스함이라고도 불러이거든요. 미국의 이지스함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그런 전투함이라고 보는 겁니다. 올해부터 이제 시작해서 한 30년대 중반까지 해서 6척을 건조할 계획입니다.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TV의 콘텐츠를 늘 성원해 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콘텐츠가 왔습니다. 제가 사실 알게 모르게 밀떡이잖아요. 근데 밀떡 중에서도 전 사실 육군 출신이지만 항상 군에 있을 때나 제대했을 때도 해군 장교들이나 해군 병사들한테는 왜 공군 출신 정프로한테 제가 기가 안 죽지 않습니까? 근데 해군 출신들한테는 좀 기가 죽. 오늘은 우리의 방위산업, 국방력 중에서도 해군 전력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제 해군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멋진 제복과 이런 것들만 연상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두 분의 군사 전문가, 특별히 해군 전문가를 특별히 모실 텐데요. 하나오션의 남동우 고문님. 이분은요, 지금은 민간기업에서 고문을 하고 계시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율곡 2함의 함장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샤르레 군사연구소의 이세환 기자님 같이 모시겠습니다. 고문님 어서 오십시오. 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기자님 뭐 있을 때 자주 오셨으니까. 그러면 임관을 고문님 언제 하셨어요? 저는 1987년도에 그때 임관해서 이제 소위로 근무를 시작해가지고 약 한 33년 동안 복무를 했습니다. 2019년도에 이제 제가 마지막 계급이 준장이었고요. 그때 이제 제가 전역을 하고.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 3년 동안 제주대학교에 가서 제가 이제 초빙 교수를 하다가 또 이렇게 또 운이 좋게 또 이렇게 하나오션에 입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네. 우리 이세환 기자님은 육해공 다 이제 군사 전문가신데 그 중에서도 이 육해공군 중에 어디에 더 전문성이 있다고 보세요? 전문성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전문가라기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을 이제 시청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전해드리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공부를 하다, 그러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군비에 대한 생각을 할 때 그때 가장 역량 있게 예산 같은 게 투입돼야 될 때가 어디냐 이런 걸 이제 취재해서 돌아다니다 보면 거의 열에 한 5, 6명은 이제 해군을 나머지는 이제 공군 그다음에 한 0.5명은 육군 뭐 이렇게 가더라고요. 솔직하게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순서대로 많이 가니까 역순으로 많이 가니까 그렇군요. 근데 이거는 바꿔 말하면 그만큼 해군 쪽의 투자가 늦어졌다는 얘기죠.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떠십니까? 30여 년 전에 훨씬 더 지난 시점에서 진짜 끓는 그 열정을 가지고 해군 소위 임관하셨을 때하고 지금의 우리 해군력의 어떤 차이 어떻게 느끼세요, 부모님? 국가의 어떤 조선 산업이 이게 성장하지 않으면은 이게 해군 전력을 건설하려고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히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한 20여 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이 조선 산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해군 전력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건이 만들어졌군요. 형성이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그 해군력 건설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고 1975년도에 율곡 사업이라는 것을 시작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부터 정말로 우리 국내에 있는 조선소를 최대한 활용해서 군함을 정말 막 찍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고속정, 초계함, 호위함, 그 다음에 뭐 소해함 있잖아요. 기대 제거하는 거. 그 다음에 상륙함 이런 전력들을 막 찍어내기 시작했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지금 뭐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그 이지스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국형 차기 구축함이라고 하는 예. KDDX까지 이제 건조를 논의하고 있는 상황까지 지금 왔잖아요. 그거가 이제 뭐 저도 잘 몰라서 그 항모 바로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항모는 이제 또 다른 차원의 함정이고 수상 전투함의 정점에 있는 함정들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정말 조그만한 고속정을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네. 지금 전 세계의 전투함 수상함 중에 정점에 있는 이지스함 예. 그리고 그거와 동등 수준의 KDDX를 지금 우리가 건조하려고 하는 이 순간이 그 짧은 역사에 이루어낸 어떤 그 엄청난 그런 어떤 성과다. 해군 전력으로 치면 이걸 뭐 랭킹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한데 네. 당연히 미국이 뭐 압도적인 1등일 것 같고 대충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합니까? 국가별로 보면. 아, 네. 물론 이제 미국이 가장 앞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영국, 전통적인 영국, 예. 그 다음에 중국도 있고 중국은 요즘 군비 확장이 굉장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려가 되는 게 중국이 해군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허. 그래서 이제 기존의 항공모함 외에 이제 미국과 같은 캐터펄트를 사용하는 예. 뭐 사출식 항공모함도 나왔는데 전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마 남 고모님께서 임관할 때만 하더라도 예. 우리나라 뭐 1000톤, 1200톤, 뭐 1500톤 그런 함정이 있었는데 이 함정들이 대간첩 작전에 특화가 돼 있었어요. 함정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동급의 함에 비해서 함포를 굉장히 많이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좀 더 좀 거친 편이면 막 함포를 있는 대로 구겨 넣어놨어요. 그리고 뭐 이게 네. 간첩 쏘면 그 네, 침몰 그걸 시켜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간첩 작전에 특화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대간첩 작전에 특화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 한마디로 전형적인 연안 해군이라는 뜻이죠. 아하. 근데 우리의 지정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제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위치도 굉장히 진짜 이렇게 운이 없는 위치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정도. 네. 슈퍼 파워네이션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흔히 그냥 농담 삼아서 우리 자원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네. 5천 년 전에 당군 할아버지께서 기획부동산한테 당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완전 기획당한 거거든요. 내가 전교 5등인데 하필 전교 1등부터 4등까지 우리 반에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어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사실 80년대, 80년대 경제 성장을 하면서 육군 쪽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었어요. 그런데 80년대 후반, 90년대 들어가면서 이때부터 이제 위기론이 점점 나왔죠.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더 이상 해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다. 그때부터 이제 뭐 이른바 KDX 사업이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되면서 차근차근 갔는데 우리가 후발주자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그 후발주자는 어쩔 수 없이 벤치마킹을 해야 돼요. 압축 성장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벤치마킹을 할 때 굉장히 우리가 신중하게 했었어요. 신중하게 했고 어떤 것이 강점이 있는 전 세계 해군이 그러니까 전 세계 이 해군은 어떤 강점이 있고 저 해군은 어떤 강점이 있고 굉장히 네. 면밀하게 우리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 걸맞는 함선을 우리 손으로 만든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있어요. 요즘도 탱크 한 대 100억 하면 와 비싸다 하잖아요. 그렇죠. 해군 함정을 하나 만드는데 뭐 5천억, 6천억, 1조 이래요. 네.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면서 해군을 성장시켜야 되냐 여기에 대한 굉장한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업체, 군, 그다음에 정부 관계자 모두 모여서 고민한 결과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세계 해군 발전사를 봤을 때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로 아주 건실한 해군이 된 거죠. 그래서 사실 남동우 저는 오늘은 그냥 함장님이라고 할게요. 예, 예. 괜찮으시죠? 저도 그렇게 아, 보고 예. 싶었습니다. 사실. 좋습니다. 예. 이 어감이 별로 안 좋아. 고문급이니까. 함장님이라 하는 게 더. 예, 그리고 어울리셔 함장 딱 그러니까. 네, 네. 제가 제일 그 보람 있게 근무한 그죠? 곳이 네. 율곡이함이고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우리 방산이라는 입장에서는 뭐 지난번에 나오셔서 우리 육군의 어떤 전략적 자산들이 폴란드를 비롯해서 이런 데 수출돼요. 탱크도 그렇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전차라고 하죠. 근데 공군도 또 지금 큼직한 그런 시도들이 있는데 아직 해군은 그런 뉴스를 못 본 것 같아요. 아 그래도 해군은 뭐 영국에 뭐 네. 해군의 원조인 영국에 이제 뭐 군수전함도 이제 판매를 했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의 여러 가지 이제 전투함도 판매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육군이나 공군, 그러니까 육상무기나 이제 뭐 전투기 같이 좀 이렇게 굵직굵직한 건 아직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쪽도 이제 새로운 블루오션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오션이 뭐 하나오름에 인수된 지는 뭐 몇 년 안 됐습니다만은 원래는 대우조선 해양이라는 1년이 안 됐습니다. 네, 그렇죠. 1년 안 됐죠. 근데 워낙 이제 방산업체로 유명했죠. 그죠? 제가 알기로 1981년도에 방산업체 지정된 거로 그렇습니다.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후에 우리 전함 얼마나 많이 만들었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척수가 좀 바뀌긴 하는데 예. 약 한 50여 척을 만들었어요. 그것은 군에서 소요를 창출하잖아요. 예. 저희가 뭐 만들고 싶어서 뭐 어디 판매할 때를 그렇죠. 개척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이제 그 나라의 국력에 맞는 해군력 건설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 이제 함정을 건조하는 건데 예. 한 50여 척을 만들어 왔고 우리 해군에 이제 중간중간에 핵심적인 함정들이 있어요. 예. 이제 그런 함정들이 뭐냐 그리고 그런 함정들을 누가 어떻게 건조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기술적인 어떤 관건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율곡 사업에 의해서 호위함, 초기함들을 쭉 건조를 하다가 1990년대에 광개토 대왕함이라는 걸 만들어요. 네. 근데 이 광개토 대왕함 이 함정이 예. 건조한 지 한 수십 년이 지나서 뭐 관심 밖에 있는 함정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함정이 구축함의 역사를 쓴 함정이고 그 뒤에 KDX-2, 3 저희가 이제 이지스함이라고 하는 KDX-3까지도 그 광개토함의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함정을 1990년대에 이제 하나오션이 건조를 했고, 그리고 KDX-2, KDX-3 함정을 지금 이제 연달아서 계속 건조를 지금 했거든요. 네. 초기에 해군력 건설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최고의 전투함을 만드는 그 사업까지 이제 계속 해왔다 하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글로벌리도 그렇지만 뭐 적어도 한국에서 군함, 전함의 건조로는 선도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지금 함장님 설명 중에 KDX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네. 이 기자님 요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KDX. 이게 그러니까 보통 X가 붙으면 뭐냐면 차세대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KDX가 뭐냐면 우리 차세대 구축함이라는 뜻이에요. 네. 코리안 디스트로이어 뭐 이런 식으로 가서. 근데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동안 1,500톤급 막 1,200톤급 이랬잖아요. 근데 사실 구축함이라고 부르기 굉장히 힘들고 네. 호위함 정도 수준이었죠. 네. 하지만 우리가 연안 해군에서 벗어나서 대양 작전을 하려면 이 예. 정도 함 가지고는 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3,000톤급 이상, 경하배수랑 3,000톤급 이상의 이 구축함을 우리가 보유해야겠다. 그것도 뭘로? 우리 손으로 만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네. 포인트가. 예. 이거를 해외에서 수입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네. 첫 번째, 일단 제가 말씀드렸듯이 함정, 전투함 검조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네. 근데 외국에서 사오니까 돈을 훨씬 더 줘야 되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차후에 개량을 하려고 했을 때 우리 마음대로 또 못하는 게 있어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제조사에다가 또 의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우리 손으로 어렵더라도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가 우리 구축함을 가져야겠다. 근데 이제 KDS 1부터 시작했죠. 근데 3,000톤급 하니까 사람이라는 게 사실 뭐 이거 욕심이라 그러다는 게 욕심보다는 이거죠. 이걸로 부족해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 5,000톤급 계속해서 가야겠다. 뭘로? 우리 손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다만 현대 함정의 경쟁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대공 방어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1960년대부터 뭐가 나왔냐? 대함 미사일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 미사일을 날라오는 미사일을 우리도 미사일을 쏴서 떨어뜨려야 돼요. 네. 근데 이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굉장히 우수한 레이더 시스템도 필요하고 여기에 걸맞는 이제 미사일, 요격 미사일도 필요하거든요. 이게 또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최첨단 무기 시스템 그때는 이제 미국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군요. 이지스함이라고. 일단은 우리가 이지스함을 우리가 네. 수입해서 쓰되 우리도 여기에 준하는 이거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전투함을 결국에는 그렇군요. 우리 손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KDX 사업인데 KDDX. 지금 KDDX 네. 3까지 나와 있는 거죠. 네. 현재. 그러니까 KDX-3까지가 이제 네. 이지스함이었고 우리 네. 손으로 만든 건 KDDX. 아, 그렇군요. 한국판 이지스함 이렇게. 근데 이지스함 건조도 하셨잖아요. 블루 스카이인가요?
이제 KDX 1, 2, 3 시리즈 중에 이제 마지막 이지스함. 조금 아까 이제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우리 국내 개발, 순수하게 국내 개발을 시도하는 KDDX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지금 이제 KDX 3의 이제 이지스함 중에 한 척을 율곡이함을 그 하나오션에서 또 건조를 했습니다. 제가 또 하나오션에 인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기야, 그 스님 소위 때 갔던 데도 그 자리일 거 아니에요? 제가 소위 때 가서 대령 때 마지막 거기 이제 하다가 전역하고 다시 좀 목포 조선소에 다시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율곡이함이라는 이지스함을 옥포 조선소에서 건조를 할 때 그 하나의 큰 도전 과제죠. 쉽지 않습니다. 함정을 건조하는 게. 납기를 딱 맞춰가지고 함정을 인도해 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아 이게 해외 사례를 보면요, 그 일정 늘어지는 거 진짜 떡 먹듯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보통 한 뭐 3-4개월이면 굉장히 우수한 업체고요. 6개월 기본이고 1년 정도 되는 데도 납기 많아요. 연기가 맞습니다. 몇 년 되는 데도 있어요. 아니 전쟁 나왔는데 납기 연기하면 어떻게? 근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그래도 페널티가 조금 적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방산 그 환경이 아주 뭐 가혹합니다. 아니 그거는 함장님이 현직에 계실 때 가혹하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고 다른 관계자분이 한 거고. 그래서 그걸 이제 지체상금이라고 그래요. 지체상금이 뭐 수십억, 수백억이 페널티로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선소에서는 납기를 준수하려고 뭐 많은 분들이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사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데 이제 율곡이함이라는 어떤 그 엄청난 함정을 만드는 그 순간에 옥포 조선소에서 나름대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어떤 노력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조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공법들을 연구해서 적용하는데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공법을 적용해서 한 달 정도를 줄였어요. 그래서 저는 2010년도 8월 31일 날 옥포 조선소에서 호줄을 걸고 다시 호줄을 이제 걷고 나왔는데 정확하게 납기를 준수를 한 상황이었고 그때 이제 옥포의 관계자분들이 저보고 다 만들어 놨으니까 빨리 가져가라고 오히려 막 할 정도였었어요. 그때 함장이셨으니까. 네, 저는 그때 함장이었고 그런 해피한 상황은 그 뒤로는 좀처럼 보기가 힘든. 그런 거군요. 옥포 조선소에서 우리가 율곡 이함을 만들었는데 우리 손으로 만들었지만 이제 이지스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지스 시스템이거든요. 대공방어 시스템. 그거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들여왔고 그렇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KDDX는 함 선체뿐만 아니라 탐지하는 이지스 시스템까지도 우리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한국형 차기 구축한 KDDX군요. 모든 게 A부터 Z까지 모든 게 우리 손으로 만든 완전 국산이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요격 미사일도 우리 손으로 만든 걸 지금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이러면? 이거는 뭐 사업 규모도 굉장히 크고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신기술도 뭐 최고의 수준이고 그래서 이 사업이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함정 건조 역사에 정점을 찍는 사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렇게 습득했던 모든 노하우를 다 녹여내서 만드는 함정이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전력이고 그래서 이제 조선소 입장에서는 이런 함정을 책임감 있게 건조하고 싶은 욕심들이 다 있는 거죠. 역사에 기록될 거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 걸 잘 만들면 또 실전 배치를 잘 하고 납기를 잘 지키면 주변국들에서 보고 있겠네요. 야, 우리도 저거 한국제. 주변국에서 우리 대한민국 해군 그리고 방산 조선소가 이 KDDX를 만드는 것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한다면 우리나라를 아마 굉장히 높게 평가할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게 오히려 어느 측면에서는 현존하는 최강의 이지스함보다도 성능이 우수한 부분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형 미니 이지스함이라고도 불러요, 이거를. 그 미국의 이지스함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그런 전투함이라고 보는 겁니다. 몇 척이나 만듭니까? 지금 이제 6척이 계획이 되어 있고요. 올해부터 이제 시작해서 한 30년대 중반까지 해서 6척을 건조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엔 한 5배는 더 만들어야 된다, 솔직하게. 오, 한국 해군을 위해서만? 30척 정도. 그러니까 제가 요거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현재 우리 해군이 가지고 있는 전투함 중에
5,000톤 이상 되는 게 20척 남짓할 거예요. 그건 5,000톤이라는 거는 그 배 무게가 아니고 네, 그러니까 만재 배수량. 만재 배수량. 만재 배수량 5,000톤급. 근데 우리가 뭐 해군 얘기하면 이웃나라 일본하고 굉장히 많이 비교하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한 50척 정도 돼요. 40척 네. 정도 돼요. 그다음에 중국은요. 중국판 이지삼 벌써 8척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앞으로 또 올해 안에 2척 또 나온다고 하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올해 생각해 보세요. 올해 지금 2달도 안 지났잖아요. 네. 근데 벌써 북한이 순항 미사일 발사를 5차례나 했어요. 계속 시험. 쏴요. 네. 계속 쏴. 근데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순항 미사일은 이게 쉽게 말해서 비행기 같은 거거든요. 네. 탄도미사일 같이 이런 게 아니라 비행기 같이 날아간다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만약에 우리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순항 미사일을 쏜다. 그럼 휴전선 너머로 안 쏴요. 이걸 절대 이렇게를 안 써요. 우리가 탐지하기 힘들게끔 바다로 쏩니다. 우회해요? 예, 바다 쪽으로 웨이포인트 잡아서 날아오는 거예요. 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순항 미사일을 네. 바다에 있는 레이더로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럼 이걸 잡으려면 어떻게 되냐? 공중 조기 형보 통제기나 아니면 바다에 떠 있는 이지스함들이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있습니다. 북한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게 뭐냐면 순항 미사일 중에 초음속 순항 미사일이에요. 네. 그럼 걔네들은 뭐 극초음속 얘기하는데 이건 좀 두고 봐야겠지만 쉽게 말해서 초음속으로 날아가는 순항 미사일이에요. 근데 이 초음속 빠르면 잡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빠르면 잡기 힘든 게 바다 쪽으로 웨이포인트로 해서 여러 가지 경로를 중간에 바꿀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레이더가 잡아서 요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게 가능하려면 전 바다에 떠 있는 이지스 시스템이 우수한 그 능동위상 배열 레이더로 요거를 추적해서 잡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이 유일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격 미사일을 날려서 얘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심각한 상황을 봤을 때 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6척 만드는 걸로 되느냐?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더 만들겠습니다. 아 근데 요즘에 사실 증시에도 그렇고요. 워낙에 또 이제 러우 전쟁이 이렇게 오래 갈지 누가 네. 생각했겠어요. 네. 거기다가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사실 이게 아주 국지전적인 성격인 줄 알았더니 중동 전역으로 지금 확장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게 전운이라고 할까? 전쟁의 기운이 상당히 고양되고 있죠. 또 네. 그 어수선한 상황이 되니까 미리부터 지금 북한에서 굉장히 좀 네. 호전적이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세환 기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저도 뭐 100%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는데 이게 해군력은 국력에 비례한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건조 비용이 많이 들고 기간도 또 오래 걸리기 때문인데 네. 지금 현재 6척 체제는 그 기본 배경이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5,000톤급 이상 전투함이 저희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게 KDX-2가 6척 있어요. 그 다음에 KDX-3가 지금 이제 앞으로 좀 더 건조가 돼야 되지만 6척이 있고, 그리고 KDDX 6척을 만들면 18척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각각의 클래스에 3척씩 해서 하나의 기동 전단을 만든다는 네. 겁니다. 그 해상에 나가서 요 함정들이 북한을 상대하든지 중국을 네. 상대하든지 일본을 상대하든지 그런 하나의 기동 전단으로 만들어서 부대를 운영한다. 2개의 기동 전단을 두고 있는 기동 함대 사령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2025년 내년에 계획돼 있습니다. 네. 거기에 맞춰서 전력 건설을 하고 있는 거고, 아직은 다 미완성된 상태에서 기동함대는 내년에 제주기지에 이제 만들어져요. 네. 근데 이제 그 전력을 18척 체제로 네. 지금 현재 구축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정세가 이제 급변하고 있고, 그렇죠. 저희가 뭐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버젓이 저희가 지금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해군력을 더 키운다면 그 18척 체계를 뭐 36척 체제로 늘린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현재 이런 함정들 포함해서 KDDX보다 더 나은 함정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시도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비단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전의 어떤 준비, 이건 뭐 당연한 건데, 사실 우리도 이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고, 물론 뭐 최근에 경제 상황이 뭐 이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지금 경제 상황이 좋은 나라는 미국밖에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게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설정도 전보다는 훨씬 더 콜드워, 냉전 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그럼 우리도 대양 해군을 지향하는 관점에서라도
한중일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해를 확실하게 지켜내고 또 우리는 어차피 수출을 먹고 사는 나라니까 그 수출의 루트가 바다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도 새로운 환경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약하고 얕보이면 당해요. 우리 굉장히 많이 겪어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런 걸 겪지 말아야 되죠. 예.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자원이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는 자원이고 또 하나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시지 않습니까? 출산율이 떨어져요. 그럼 이러한 그 이중 삼중의 이런 그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예. 우리가 어떤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 KDDX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KDDX에 굉장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30척으로 얘기했는데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지금 앞에 KDX 1, 2 이런 함정들 함령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거 좀 교체할 때가 됐어요. 교체할 때가 됐고 근데 교체하는데 비슷한 동급으로 교체해야겠어요? 안 하잖아요. 훨씬 더 좋은 시스템으로 교체해야 되겠죠. 근데 좋은 시스템으로 기존에 있는 거 교체한 거 플러스 더 우리가 요 규모를 확대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지금 우리가 항상 이 슈퍼파워 네이션에 둘러싸인 이 입장에서 우리 영해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됩니다. 전 이거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KDDX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몇 년도입니까? 2012년도에 개념 설계라는 걸 시작했어요. 예. 이제 함정의 건조 단계는 그 이전 단계 뭐 복잡하게 있지만 크게 이제 조선소가 직접 인발부해 가지고 하는 그런 절차는 개념 설계를 하고 그게 끝나면 일정한 기간 텀을 두고 이어서 기본 설계를 하고 예. 그리고 나서 상세 설계 및 선도함, 일본함 건조를 시작하고요. 예. 일본함 건조가 진행되는 중간에 예. 후속함 건조가 시작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첫 단추가 개념 설계잖아요. 예. 그 개념 설계를 2012년 10월부터 해서 1년 동안 저희 하나오션에서 개념 설계를 수행했었어요. 벌써 12년 전부터 한 거네요. 12년 전이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작년에 기본 설계가 사실 끝났거든요. 그 중간에 갭이 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왜요? 이런 일들은 사실 이제 좀처럼 벌어지지 않는 일인데 예. 그 중간에 우리 군에서 의사결정이 바뀌었어요. 지금 KDX3라고 알고 있는 이지쌈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배치 1이고 예. 그거보다 한 단계 높은 배치 2 정조대왕급 그 배치 2 3척을 먼저 가자고 의사결정이 됐어요. 자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KDDX 개념 밀리죠. 설계가 끝나고 나서 잠시 보류한 거죠. KDX3 배치 2 세척 사업을 진행을 시키고 5년이 수년이 됐습니다. 예. 5년이 수년된 다음에 이제 기본 설계를 이제 진행한 거예요. 예.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요즘에 언론에 이제 많이 노출되고 있는 예.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생겨 있는 거죠, 사실. 무슨 문제예요? 우리가 사실 함정 그 군용 함정 만드는 데가 두 네. 군데잖아요. 하나오션하고 지금 하나오션하고 이제 현대중공업. 네네네. 삼성중공업은 안 하는군요. 근데 현대중공업 쪽에서 기술 정보 유출에 관한 그런 문제가 터졌었죠. 보안에 관련된 건가요? 팩트에 기반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2012년에 그 개념 설계를 할 때 저희하고 이제 경쟁사가 이제 같이 입찰 경쟁을 하잖아요. 예. 그때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점수 차가 21점 조선, 대우조선해양하고 예. HD 현대하고의 점수 차가 예. 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 설계할 때 점수 차가 0.056점이었어요. 아니 저도 사실은 공공기관에 뭐 이렇게 일하는 것 이제 나라장터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20점 차이 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20점이 어떻게 차이가 예. 나?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하나오션의 기술력이 예. 굉장히 앞서 있었다는 얘기죠. 예. 뭐 0.05도 그것도 잘 그렇죠. 없는데.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아마 이어서 아마 기본 설계를 갔으면 아마 이제 기본 설계를 당연히 하나오션에서 이렇게 수행을 그럴 것 하고 같은데. 뭐 KDDX 사업을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때마침 이게 5년이 수년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기간에 뭔가 경쟁사도 그거를 뭔가 캐치업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하여튼간 언론지상에 보도된 바로 의하면 2012년도부터 해서 15년까지 방사청이라든지 해군본부 그리고 다른 어떤 기관들을 방문해서 그 KDDX 저희들이 연구해 놓은
뭐 개념 설계 자료 포함해서 잠수함 장보고급 잠수함에 대한 관련되는 정보들을 이제 그게 딱 군사 2급 비밀, 3급 비밀이거든요. 당연하겠죠. 그것들을 이제 일부 이제 현장에서 이제 열람만 해야 되는데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제 카메라로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회사 내에 있는 별도의 서버에 보관하고 계속 그것을 사용을 해왔다. 그게 이제 뭐 발견이 안 되면은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2018년도에 기무사 보안 감사할 때 그게 적발이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 이슈가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옛날의 제도를 보면 기무사에서 보안상 위배 상황이 식별이 되면 그것을 처분 통보를 이렇게 공문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처분 통보를 딱 받으면 바로 감점을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18년도에 그런 이제 보안 위배 상황이 식별이 됐고 이 기본 설계 입찰은 2020년도에 진행이 됐어요.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규정대로 하면은 보안 감점을 받고 당연히 기본 설계 입찰 경쟁에서 하나오션이 당연히 이겼겠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점수차가 0.056점이었으니까요. 보안 감점은 그때 당시 규정상 보통 1.5에서 3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2019년 후반부쯤에 보안 점수 적용하는 규정을 좀 바꿉니다. 기무사가 처분 통보한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걸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법원에서 판결이 난 다음에 보안 감점을 적용할 수 있도록 2019년 9월 달에 개정을 합니다. 보안 감점이 적용되는 기간도 있잖아요. 기간도 원래는 2년이었는데 1년으로 바꾸고 보안 점수도 최대 벌점이 3점이었는데 낮추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경쟁사가 보안 위반이 발생해서 기무사에 처분 통보가 있었지만 그거를 보안 감점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0년도에 기본 설계 입찰 경쟁이 있었는데 뭐 하나오션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했지만 여러 가지 뭐 이유로 아주 0.056점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이제 기본 설계가 이제 경쟁사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법적 조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대우조선 해양에서도 너무나 이제 상황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가처분 소송이라든지 법원에 호소도 하고 했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를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뭐 강력한 어떤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희가 이제 작년에 하나그룹하고 기업결합이 이루어졌지만 실제 그 전에 경쟁사와 기업결합이 먼저 진행이 됐었잖아요. 했다가 물려서 일로 간 그게 거죠. 안 됐었잖아요. 네. 그게 2019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3년 동안 진행이 됐어요. 맞아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곧 있으면은 기업 결합이 되는 대우조선 해양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을 것이다. 저쪽이 모회사가 되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0년도에 기본 설계가 이제 경쟁사가 수행을 하게 된 거고요. 경쟁사의 기본 설계가 작년 12월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보안 점수 감점 규정이 또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게 이제 21년도 12월 달에 바뀌었는데 기무사 처분 통보 미적용하는 것은 똑같지만 그 적용 기간이 3년으로 늘고 보안 감점도 최대 2점으로 다시 약간 좀 강화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 끝난 다음에 다시 강화된 거네. 예. 또 조금 강화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검찰에서 기소한 결과 법원에서 최종 판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최종 판정이 22년 11월 달에 그때 기소된 인원들에 대해서 징계 처분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 설계는 작년에 끝나고 그리고 이제 올해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네. 올해의 이슈는 뭐냐면은 보안 감점을 적용해서 앞으로 입찰 경쟁에 적용을 해 나가는 것과 병행해서 정부 기관에는 그런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권한이 있어요. 그때 당시 그런 이제 그 해당하는 업체에 대해서 부정당 행위를 한 거에 대한 부정당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정당 제재의 방법은 일정 기간 동안에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하죠. 네, 그거는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과징금으로 이제 조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심의를 사실은 이제 이번 달 27일 날 방사청에서 계약 심의회라고 해서 그 심의회를 열어요. 이제 며칠 후면은 이제 그 심의회가 개최가 되는데 그 심의회에서 군사기밀법
위반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 건에 대해서 업체들이 제안서를 낼 때 청렴서약서를 쓰거든요. 그러면 그 청렴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내용으로 제재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재 심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이 사업의 또 향방이 또 바뀌는 거고요. 근데 저는 사실 한번 보도를 보긴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이런 사안인지는 사실 진짜 기사를 제대로 읽어보고 예? 이게 또 군사 특별히 이게 방위 산업에 대한 식견이 없으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들어보니 야, 근데 이런 일들이 간혹 있습니까? 네, 사실 네? 없진 않아요. 없진 않은데 네. 이게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근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을 제가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양쪽 어느 업체하고도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제동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좀 소상하게 알려질 필요가 있어요. 국민들한테 조금 소상하게 알려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뭐 윤리 경영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대한 확실한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번의 규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계속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아니면 뭐가 어떻게 될 때 무슨 이슈가 있을 때마다 바뀌는 게 아니라 아예 건드릴 수 없는 누구나 이해 가능한 누구나 납득 가능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이거를 딱 들이밀면 이런 일은 다시는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도 우리나라 업체긴 한데 그게 우리나라 지금 구축함 건조에 새 역사를 쓸 정도의 기념비적인 네. 또 우리 그 해군 전력에도 정말 중요하고 대항 해군으로 가는 시점에서도 어떻게 방점이 찍히는 정도의 사업인데 그런 소동이 난다는 건 뭐 업체 그걸 떠나서 그건 국민의 입장에서 좀 유쾌하지 못한데. 그렇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뭐 저는 해군 출신이시고 여기 뭐 업체에 있는 걸 떠나서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봐도 이런 일은 사실은 다시는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돼서는 안 되고 맞습니다. 이 발생한 이 건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의 법원의 조치가 처분이 이루어졌다. 나왔으니까. 예. 그렇게 그 돼야 행위자들에 된다. 대한 법원의 처분이 나온 거죠. 네네. 이제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하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첫째가 이제 뭐냐면 보안 감점이 1.8점인데 이게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안 감점을 받으면 입찰 경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싸울 수 있느냐라는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동안 보안 감점 규정이 계속 변동이 있었잖아요. 네. 그 변동 폭이 1.5점에서 3점이에요. 그러니까 1.8점은 갑자기 뭐 이렇게 나온 숫자가 아니라는 그런 점과 그리고 이렇게 페널티를 주는 근본적인 정부의 의도가 뭐냐면 그런 부정당한 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입찰 경쟁에서 경쟁력을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1.8점이 뭐 그렇게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희 그 하나오션에서 보안 감점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력을 놓친 사례가 있어요. 실제 그 2016년도인가 해서 저희들 그때 기무사에서 하나오션 그때 당시에 이제 대우조선 해양인데 이거는 아주 개인적으로 이제 조그마한 실수예요. PC 이렇게 뭐 작업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예기치 않은 보안 비밀 자료들이 일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걸린 겁니다. 관리 소홀. 예. 그것도 물론은 안 되지만 네. 뭐 이제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약소한 그런 어떤 위반 상황인데 그때 당시 규정은 기무사 보안처분 통보만으로도 보안 감점이 바로 적용되는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 앞두고 있었던 사업이 뭐냐면 울산급 배지 3 1번함 기본 설계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전력을 뭐 투구하면서 그것을 따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예기치 않게 그것 때문에 보안 감점 1.5점이 적용이 되면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탈락했습니다. 이제 그런 가혹한 경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런 상황 같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안 감점 받아서 이제 앞으로
뭐 경쟁사가 이렇게 수주가 안 되면 이 하나오션이 다 독식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오션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었잖아요. 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주를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포 야드에 잠수함 구조함이라고 강화도함이 한 척이 지금 인도 한 달 전이에요. 지금 이제 막바지로 그 함정을 인도에 주고 나면 옥포 야드가 빕니다. 근데 그 정도로 그 경쟁사 대비해서 그 수주가 없었어요? 5-6년 동안에 수주가 안 되면 네. 조선소가 비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그 생산 인력 한 100명 내지 150명을 다른 쪽으로 지금 전환해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다행히 이제 작년에 울산급 배지 3 5, 6번함을 저희가 수주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주를 한 결과 저희가 이제 뭐 생산 설계도 하고 뭐 이제 작업 준비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끝나는 게 내년 후반이에요. 그래서 공장이 가동이 되려면 앞으로 2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건조하고 있는 함정의 척수를 비교해 보면 지금 경쟁사하고 저희가 12대 2예요. 경쟁사는 12척을 지금 건조를 진행 중에 있고 저희는 지금 이제 겨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게 생산 전함 설계 군함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상선이나 이거 민간 그거 말고요. 예, 우리 수상함. 저희는 이제 2척이고 그래서 향후 이제 몇 년 동안 그 계획에 되어 있는 수상함 수주를 저희가 다 한다고 해도 울산급 배지4 이번에 2척 올해 있거든요. KDDX 그거 한 척. 그 3척이에요. 그걸 다 한다 그래도 12대 5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분간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이것을 균형을 잡아나가는 어떤 과정인데 그 과정이 3년 내지 5년은 걸려요. 그래도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이 뭐 독점한다 하는 그런 우려는 전혀 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근데 저는 사실 처음 프로그램 시작할 때 우리나라 해군의 역사도 들어보고 또 해군 전력도 너무 궁금한 게 많았어요. 왜냐면 솔직히 너무 모르더라고. 무슨 급 뭐 순양함, 구축함 뭐 근데 이런 좀 민감한 얘기를 하게 될 줄 몰랐네요. 네, 이런 건 이런 케이스는요. 어느 나라나 다 명함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고요. 또 미국도 그렇고요. 이게 또 이 방위 산업이라는 게 정말 큰 산업이니까.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네. 자, 그 얘기 요 정도 하시죠. 네. 네. 그리고 조금 더 가슴 뛰는 웅장한 얘기 좀 더 들려주세요. 네. 자, 우리나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사실 방산이 작년 초부터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히 각광받는. 왜냐하면 뭐 사실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되는데 전쟁이 이렇게 큰 전쟁이 이렇게 유럽에서 또 중동에서 나다 보니까 각국이 다 알아서 군비 증강하고 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또 GDP 대비해 가지고 국가 예산 대비해서 그 군비 이제 이 전투력 보강에 전투력 증강에 쓰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오르더군요. 대부분 이제 나토 국가들은 이제 2% 이상 쓸 겁니다. 그러니까 GDP의 2% 이상 쓰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전투함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뭐 무슨 미사일 가지고 있냐 막 이런 것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현대전에서 이 시스템을 어떻게 통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과 저 레이더를 어떻게 통합해야지 얘를 잘 쓸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사실 그동안은 우리가 이런 기술이 별로 그렇게 높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에 이런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했고요. 더군다나 현대적인 전투함 안에서 현대적인 이지스 레이더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과 통합 연동해서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엄청난 기술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하나오션의 기술력이 굉장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있어요. 어떤 나라가 하나오션에 이제 전투함을 수입하고 싶어요. 근데 이 나라가 그러는 거야. 아, 시스템은 너네 거 쓰고 싶은데 우리가 미사일은 딴 나라 거 쓰고 싶거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통합 기술력이 없으면 못 합니다. 이걸 못 하는데 하나오션은 오케이. 이거 하고 싶어? 오케이, 우리가 다 통합해 줄게.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그룹이 뭐 다 아시지만 방산 전문이니까 육해공 잠 다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조선소를 체계 통합 업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체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뭐 세계 여러 나라 국가의 장비들 그리고 그 장비들도 계속 진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시기적절하게 묶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체계 통합 능력은 대단히 중요한 거고 네. 그 하나오션은 그동안 그런 능력들을 계속 구축해 왔기 때문에 뭐 어떤 상황이든지 얼마든지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체계 통합의 또 핵심적인 게 뭐냐면 전투 체계입니다. 우리 인간으로 치면은 저희들 뇌와 같은 겁니다. 저희가 눈으로 귀로 이게 오감을 통해서 듣는 정보를 가지고 그걸 저희가 판단해서 그리고 두뇌가 그걸 뭔가 우리 신체에 어떤 명령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함정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게 전투 체계거든요. 근데 그 전투 체계의 전문 업체가 우리 한화 계열사인 한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화 그 시스템이 이 전투 체계에 대해서는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계열사의 서로 이런 협조를 통해서 보다 더 완벽한 체계 통합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어로스페이스도 있잖아요. 예, 물론 이제 에어로스페이스의 무기 체계라든지 이제 엔진 있지 않습니까?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근데 지금 방산 업체 중에 뭐 국내는 뭐 아예 뭐 고려 대상은 아닌 것 같고 글로벌리도 이렇게 체계 통합, 네, 체계 통합을 이루는 종합 방산 업체가 지금 1등은 사실 로켓 마틴. 로켓 네. 마틴. 그다음에 로켓 마틴 이제 이지스함 스트리트도 만드니까.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성비예요. 훨씬 우리가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능은 거의 많이 쫓아왔어요. 성능, 그러니까 기술 수준은 굉장히 많이 쫓아왔고요. 네. 근데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고는 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가격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합리적이다. 예, 합리적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있습니다. 이 체계 통합을 한 이 체계 통합 기술 있잖아요. 네. 이게 앞으로는 방산 업체에서 훨씬 더 고부가가치를 낼 사업이에요. 네.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이게 저는 굉장히 이게 의미가 크다고 봐요. 이게 하나가 지금 오늘은 하나오션 얘기지만 우리 얼마 전에 수출한 레드백 호주에 수출한 거 그 장갑차 그렇죠. 네. 그것도 결정적으로 승리의 요인이 뭐냐면 체계 통합 기술력 통합이구나. 그 기술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앞으로 우리 이 하나 그룹 전체가 하나오션을 비롯해서 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방산 그룹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목표가 보이는데 그런 면에서 하나 그룹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게 체계 통합 기술이 아니냐. 그리고 그게 지금 그 기술이 지금 바로 결정적으로 접목되는 게 지금 하나오션의 이 KDDX 시리즈다. 마지막으로 합동 화력함 얘기 한 번만 좀 해주세요. 합동 화력함은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함정이거든요. 저희가 작년 6월 달에 이제 마덱스 할 때 그 합동 화력함 모델을 전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이 이제 집중이 되던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작년에 해군본부에서 발주한 개념 설계를 끝낸 상황입니다. 이 함정이 어떤 함정이냐면은 쉽게 설명드려서 해상 미사일 발사 기지라고 보면 돼요. 그 요즘에 북한의 그 핵 미사일이 굉장히 그 위협으로 그렇죠. 대두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삼축 체계를 강화하는데 많은 돈들을 쓰고 있어요 지금. 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킬체인인데 킬체인은 발사 기지를 가서 타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중간 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응징 보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합동화력함은 뭐냐면 그 킬체인 전력으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바다에 떠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당하면 당한 만큼 응징 보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함정의 최대한의 미사일들. 네. 거기에는 뭐 지금 결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강력한 그 탄두를 가지고 있는 미사일들을 수십 발을 적재해서 그렇군요. 바다에 떠 있다가 그런 어떤 압도적인 힘으로 저희가 응징 보복한다. 이런 전력을 가지고 있으면 북한도 함부로 도발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개념의 함정이고 사실은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생존성이에요. 맞아요. 이 함정이 만약에 출항을 하면 이 함정을 목표로 하는 엄청 또 타겟하겠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함정이 어떻게 생존성을 확보하고 가서 작전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개념 설계를 할 때도 저도 거기 참여해서 이제 의견을 주고 했지만 그 생존성을 강화하는 그런 쪽에 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스텔스 설계라든지. 그렇습니다. 예. 수중 방사소음도 줄여나가는 방법도 있고요. 이게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쉽게 말해서 합동 화력함이라는 건 우리 현무 같은 탄도미사일을 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상에서 발사하면 충분히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지상은 한계가 있어요. 예. 미사일 기지는 북한도 공격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뭐냐면 트레일러에 실어서 이제 미사일을 발사해야 되는데 이 트레일러 한 대 값이 20억 원입니다. 그럼 100발 쏠려면 2천억 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합동 화력함은 한 척 나가서 네. 이런 미사일을 80에서 150발까지 쏠 수 있거든요. 오. 더구나 얘는 어떻게 해요?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특정하기 힘들단 네. 말이죠. 그러면 이거예요. 한국에 합동 화력함이 있는데 제가 출항을 했어요. 근데 어디 있는지 놓쳤단 말이에요. 북한 네, 입장에서. 네. 그럼 그때부터 북한은 공포네 공포. 네, 공포가 되는 공포네. 거죠. 그동안 사실 해군이 육군은 탄도미사일, 공군은 순항미사일 등등으로 전략 타격 수단이 있었는데 네. 해군은 사실 잠수함밖에 없었거든요. 네. SLBM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 합동 화력함이 나오게 되면 네. 우리의 전략 공격 수단이 전 배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군요. 우리가 이렇게 막 좋다고 하면 뭐라 해서 해외에서 알아줍니까? 저는 알아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저 현장에 계시니까. 아니 당연히 해외에서 네. 알아주기 때문에 네. 경쟁국 경쟁사 중에 항상 원투를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네. 1998년도에 방글라데시에 호위함을 처음으로 한번 수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로 그 말레이시아에 훈련함 2척을 또 수출을 하고 영국에서 저희한테 군수지원함 4척을 맡겼어요. 그때가 2012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뭐 잘 되고 네. 유명세를 타니까 노르웨이에서 군수지원함 1척을 또 저희들한테 맡겼습니다. 네. 그때가 2013년이고 그리고 이제 태국 호위함까지도 저희가 한 척을 팔았어요. 잠수함은 인도네시아에 3척을 저희가 이미 팔았습니다. 그렇듯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 해외에 수출한 것이 인도네시아 포함하면은 총 12척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중간에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약간의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그 공백 기간은 뭐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겠지만 대우조선해양이 좀 어려웠었죠. 네, 대우조선해양이 좀 그죠? 어려운 그렇죠. 상황으로 어려웠었지. 가면서 이렇게 됐고 네. 근데 이제 때마침 그 하나하고 기업 결합이 작년 5월에 됐거든요. 네. 정말 새로운 DNA로 지금 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가 추구하는 것은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방산도 당연히 글로벌 그렇겠죠. 방산을 지금 지향하고 있고 근데 또 때마침 국제 정세가 지금 그런 그러니까요. 상황으로 전개되는 거고 네. 그리고 저희가 예의치 않게 뭐 캐나다, 폴란드, 지금은 사우디까지 지금 가세하고 있고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태국, 방글라데시는 그러겠어요. 이제 기존 그 이게 동남아시아 약간 도미노 국가들이고.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인접 예. 국가에서 저거 해?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그래서 지금 되죠. 그게 뭐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열심히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이고 네. 아마 조만간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장님 표정 보니까 현실화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여러분. 자신감 있는 표정입니다. 저는 이것도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업체보다는 우리 군한테 좀 부탁드리고 예. 싶은데 아마 함장님 잘하실 거예요. 우리 제동님 잘하실 거예요. 예. 우리 해군이 군수 지원함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군수 지원함. 근데 지금 해외 군수 지원함 팔았잖아요. 네. 우리 해군도 좀 군수 지원하면 좀 대폭 늘렸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해외에 팔 정도면 인정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국에. 네, 그러니까 우리 군수 지원함도 하나 오션꼴로 좀 몇 척 좀 빨리.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지금 군수 지원함 부족 사태가. 지금 두 분하고 생각 같아서는 한 2시간 더 군함 얘기도 하고. 뭐. 사실 여기 좀 저 오징어 땅콩하고 맥주도 좀 그러니까. 몇 개 있었으면 좋겠는데. 언제 한번 따로 그러면 네. 셋이서 네? 오징어 땅콩에다가 저 대구포도 좀 네, 넣고 네. 해서 한번 한잔 하면서 네. 네. 원래 또 해군 육해공군 중에 해군이 제일 세거든요. 네. 그죠?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해군 전력이 정말 중요하고 또 우리 해군 전력도 이제부터는 KDDX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격적인 해양 대국, 해양 강군으로 가는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정말 해군 전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를 뒷받침하는 해군 방위 산업이라는 게 뭐 투자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각광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자각을 하게 된 대화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두 분과 한 30분 정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벌써 1시간 반을 얘기했네요. 그래서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사실 해군하면 뭐 우리 한국 해군도 유명합니다. 영국 해군 유명한데 영국 해군의 경례만 이렇게 한다더군요. 이렇게
예, 왜냐면 다른 육군이나 이런 데 이렇게 한대요. 네. 근데 해군 왜 이렇게 하냐?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손에 막 검댕이가 묻고 그래서 여왕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좀 그래서 이렇게 하는 전통이 있고 그게 미군이 이렇게 하기 시작하고 우리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만큼 사실 해군이 고된 일이에요. 제가 그건 인정하거든요. 육군의 입장에서도. 그래서 우리 해군 장병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여러분 다 응원합니다. 그리고 화이팅 해주시고요. 그리고 해군 군사력, 해군 전력을 증강시키는 관련된 업종에서 근무한 여러분들도 응원할 테니까 저희 해군 전력 세계 최강 수준의 해군 전력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두 분과의 대화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남동우 제독님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샤를레 군사연구소의 이세환 기자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한번 같이 네, 한번 모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